총재 스토리 16번째 이야기에 문을 엽니다. 저희 채널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선 남자는 가장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만약 운명이 그가 잃어버렸던 단 하나의 진심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되돌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쓰러진 억만장자를 구해준 쌍둥이 엄마.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그의 옛사랑이었고 아이들은 그의 핏줄이었다 입니다. 이것은 억만장자의 기적같은 재회와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꺼번에 되찾게 되는 운명적인 순간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원그룹의 회장 강지욱은 얼음의 왕으로 불렸다. 그의 제국은 완벽했지만 그의 심장은 6년 전 떠나버린 첫사랑의 기억 속에서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하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그날도 그는 며칠 밤을 사운 뒤였다. 그의 비서는 휴식을 간청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답답한 가슴을 안고 바람이라도 쐴 생각으로 혼자 회사를 나섰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위태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퇴근 시간에 광화문 광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모두가 자신의 갈 길을 가기 바빴고 타인에게는 무관심했다. 강지욱은 인파 속을 걷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중심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제국의 왕이 길 위에서 무력하게 쓰러진 것이다.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휴대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시만요. 길 좀 비켜주세요. 인파를 헤치고 한 여인이 달려왔다. 그녀의 양손에는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손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미혼모 윤서아였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상태를 살피고 넥타이를 풀어주며 기도를 확보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방에서 물을 꺼내오고 179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간호 덕분이었을까? 강지욱은 잠시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가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꿈속에서만 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는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야. 그 목소리에 서아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그였다.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했고 또 버려야만 했던 남자. 강지욱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윤서아는 정신없이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눈앞에 누워있는 남자가 정말 강지욱이라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사랑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지난 6년간 억지로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아쳤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그녀는 쌍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그녀는 6년 전의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의 윤서아는 가난하지만 꿈 많던 미대생이었다.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강지욱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저택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란 남자를 만났다. 당시의 강지욱은 지금처럼 차가운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정 넘치고 따뜻한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순수했다. 그들은 저택의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물려받아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다. 그녀는 그의 그 말을 자신의 세상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강 회장이 마침내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늙은 회장의 눈에는 얼음과도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는 지욱의 미래를 담보로 그녀를 협박했다. 그녀가 지욱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를 후계자 자리에서 내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는 서에게 거액의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서아는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지욱에게 차갑게 이별을 고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이제 그만하자. 그녀의 그 말에 지욱은 절망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떠났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이.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내기로 맹세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준 돈을 모두 돌려보내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다시 현재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과로로 인한 실신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그의 세상에서 유령처럼 사라져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6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강지욱은 병원의 VVIP 병실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의 충직한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욱의 머릿속에 의식을 잃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환각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6년 전 자신의 심장을 찢어놓고 떠났던 그녀. 윤서아.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헛된 꿈일 뿐이라고. 하지만 김 비서의 보고는 그의 생각을 뒤흔들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한 젊은 여성분이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회장님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비서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분은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지욱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꿈이 아니었다. 환각이 아니었다. 그녀가. 서아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왜 6년 만에 다시 나타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찼다. 한편 윤서아의 쌍둥이 남매 하준과 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은 뉴스에서 자신들의 엄마가 구해준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더 원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다음 날 아이들은 엄마 몰래 둘만의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바로 아픈 아저씨를 문병하러 가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병원의 삼엄한 경비를 아이들만의 순진한 방식으로 뚫고 기적적으로 강지욱의 병실 앞까지 도달했다. 병실 안에는 지욱이 홀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은 머리 2개가 쏙 들어왔다. 지욱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2 아이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아이들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 했다. 남자아이는 자신의 날카로운 눈매를, 여자아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선한 눈매를 꼭 닮아 있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겁없이 그에게 다가와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안 아파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아저씨, 우리 엄마 비밀 상자 속 사진에 있는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색이 된 윤소아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찾아 미친 듯이 병원을 헤매던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지욱은 그녀와 그리고 자신을 꼭 닮은 2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충격적인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서아야, 이 아이들 누구니? 강지욱의 질문에 윤서아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2 아이의 손을 잡고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녀는 다시 그의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6년 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너무나도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 떠난 뒤였다. 지욱은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똑 닮은 그 기적과도 같은 얼굴들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잠겨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6년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한 명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회사로 복귀한 그는 김 비서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윤서아라는 여자를 찾아 지난 6년간의 그녀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김 비서와 그의 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추적한 윤서아의 지난 6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로 숨어들어 홀로 쌍둥이를 낳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빚더미에 앉으면서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욱은 그녀가 살아온 처절한 삶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원망하며 성공에 집착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버텨왔던 것이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바로 6년 전 그녀가 지욱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통장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 10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 전액 반환된 기묘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다. 김 비서는 그날의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던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를 찾아냈다. 그날 윤서아는 강지욱의 할아버지, 더 원그룹의 절대 군주강 회장과 비밀리에 만났었다. 보고를 받은 지욱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의 인생과 사랑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이었다. 그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할아버지가 있는 본가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졌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한때는 존경했던, 하지만 이제는 증오하게 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와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욱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본가 저택의 문을 열었다. 그의 등장은 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분노한 남자였다. 그는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서재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늙은 회장은 바둑판을 내려다보며 손자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제국의 군주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지욱은 대답 대신 자신이 미리 인화해온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을 바둑판 위로 던졌다.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그의 서늘한 질문에 강 회장의 눈썹이 희미하게 꿈틀했다. 그는 사진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실수의 증거들이겠지. 6년 전에 내가 깨끗하게 처리한 줄 알았는데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내 인생과 우리 그룹 전체를 망칠 셈이었더냐. 천한 핏줄은 우리 가문의 오점이 될 뿐이다. 그의 그 잔인한 말에 지욱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오점이라고요? 할아버지가 버리신 그 천한 핏줄이 바로 할아버지의 유일한 증손주들입니다. 제가 일에 미쳐 사는 동안 서아는 홀로 제 아이들을, 할아버지의 핏줄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욱에게 이미 정해진 정략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여자와 아이들을 잊으라고 명령했다. 내 놈이 내 말에 불복한다면 이 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의 그 협박에 지욱은 오히려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자리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회장이 아니라 가족을 버린 괴물일 뿐이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섰다. 난생 처음으로 손자에게 정면으로 반박당한 강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저택을 나온 지욱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 서아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낸 강지욱은 곧바로 윤서아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살던 동네를 떠난 뒤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지욱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찾아내고 또 지켜주기로 맹세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마침내 서울의 한 변두리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지욱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6년 전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 강제로 헤어져야만 했던 그 상처, 그리고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들의 존재. 그는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그녀가 더 멀리 도망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을 하나씩 아무도 모르게 덜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선물은 그녀의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익명의 자선재단을 통해 그녀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줬던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 빚을 하룻밤 만에 모두 갚아주었다. 서아는 영문도 모른 채 모든 빚이 해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의 두 번째 선물은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제3회 이벤트 회사를 통해 더 원그룹의 모든 건물 로비에 매주 꽃을 장식하는 거액의 연간 계약을 그녀의 작은 꽃집과 체결했다. 덕분에 파리만 날리던 그녀의 꽃집은 순식간에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 서아는 갑자기 쏟아지는 행운 앞에서 기쁨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행운이 어쩌면 자신을 다시 불행으로 끌고 가려는 강 회장의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지만 모든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유리상자 안에 갇힌 채 누군가의 관찰 대상이 된 것 같은 불길한 기분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강지욱은 자신의 차 안에서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다가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그 서투른 속죄 방식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공포와 의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강지욱의 할아버지, 강 회장은 자신의 손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가난한 꽃집 여자를 뒤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손자의 어리석은 반항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손자의 정혼자인 RK그룹의 박유라 이사를 호출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리는 차가운 야심가이기도 했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윤서아라는 존재에 대해 알려주었다. 미래의 왕비는 자신의 정원에 핀 잡초를 스스로 제거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의 그 한마디는 박유라에게 윤서아를 처리하라는 암묵적인 명령이었다. 박유라는 자신의 완벽한 결혼을 방해하는 그 미혼모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윤서아의 작은 꽃집 앞에
화려한 스포츠카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박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 원대의 명품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꽃을 감상하는 척하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강지욱 씨의 약혼녀, 박유라라고 합니다. 그녀는 서아의 앞에 백지수표 한 장을 던져놓았다. 들었어요. 아,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서요. 이 돈이면 서울이 아닌 아주 먼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욕적인 협박이었다. 서아는 수표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에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날 이후 서아를 향한 비열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꽃집에 대한 악성 리뷰들이 도배되었고, 건물주는 갑자기 계약 위반이라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해왔다. 그녀의 작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욱은 자신의 비서를 통해 보고받고 있었다. 자신의 약혼녀와 할아버지가 감히 자신이 지키려는 여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서아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가운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박유라 이사의 아버님을 지금부터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강지욱의 경고는 박유라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그녀는 강지욱이 자신과의 약혼마저 깨뜨릴 수 있다는 위협에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그 가난한 꽃집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깨끗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윤서아가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거친 욕설과 함께 건장한 남자 몇 명이 가게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박유라가 고용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가게 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서아가 정성껏 가꾼 화분들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아름다운 꽃들은 그들의 군홧발 아래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가게는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해버렸다. 달콤했던 꽃향기는 흙먼지와 폭력의 냄새로 뒤덮였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감싸 안았다. 바로 그때 남자 중 하나가 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위협했다. 그 순간 서아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약한 여자는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굶주린 암사자가 깨어났다. 그녀는 옆에 있던 무거운 도자기 화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내 아이들에게서 당장 떨어져.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렸다. 문 앞에는 분노로 온몸이 얼어붙은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분노한 수컷 사자였다. 그는 말없이 괴한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압도적인 힘과 분노 앞에 전문적인 해결사들조차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소란이 끝나고 가게 안에는 처참한 정적이 흘렀다.
지욱은 부서진 가게의 잔해 속에서 떨고 있는 서아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모든 분노를 지우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소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소? 남자아이 하주는 자신들을 구해준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지욱의 그 애틋한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욱의 세상은 그가 윤서아의 정체를 밝힌 그 순간 다시 한번 뒤집혔다. 그의 아버지가 아닌 그의 할아버지가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여인이 자신의 바로 곁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에게 차가운 벽을 쳤다. 그녀는 그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과 지난 6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망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이 나를 원망하며 성공에 집착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텨야 했다는 걸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은 쌍둥이 중 아들 하준이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강지욱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5살 아이답지 않은 당돌하고도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엄마 울리지 마요. 아이는 소리쳤다. 아저씨, 우리 엄마 비밀 상자 속에 있는 사진 속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가 맨날 그 사진 보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아이의 그 외침은 지욱의 심장에 박히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인 김 비서가 몹시 다급한 얼굴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지욱이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채취했던 혈액 샘플과 쌍둥이 아이들의 DNA를 대조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지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9% 짧은 문장이 그의 지난 6년의 삶을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냉철한 제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잃어버린 사랑과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고 오열하는 한 명의 어리석은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서아의 발치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제발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그 처절한 절규는 부서진 가게의 잔해 속에서 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거나 할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 사는 나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예전처럼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도 고요한 목소리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담긴 서류를 그의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 고귀한
핏줄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천한 것이라며 내쫓았던 그 여인이 지난 5년간 당신의 증손주들을 홀로 지켜왔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서류를 보고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친자관계 99.99999%라는 선명한 글자 앞에서 그의 철옹성 같던 자존심과 아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가문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대를 끊어버릴 뻔했던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저 늙고 패배한 노인일 뿐이었다. 지욱은 그런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박유라 이사와의 약혼은 오늘부로 파기합니다. RK그룹과의 동맹 역시 전면 재검토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경영 방식과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윤서아 씨에게 당신이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다시는 할아버지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라는 요구를 했다. 강 회장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국의 왕좌가 그렇게 조용하지만 완전한 방식으로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지욱은 서재를 나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한 여자의 다친 마음을 되돌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차를 몰아 서아와 아이들이 머무는 작은 꽃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그의 길고 긴 속죄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욱의 세상은 이제 오직 윤서아와 두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더 원그룹의 냉철한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강요했던 박유라와의 정략 결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그 결정은 그룹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아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왕좌마저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그녀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그녀의 꽃집을 찾아왔다. 그는 망가진 가게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리하고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페인트를 칠하고 못질을 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루하루 채워져 갔다. 그는 또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유치원 행사에 참여했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서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증오와 원망이 그의 땀과 진심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따뜻한 남자가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딸 혜운이 갑자기 고열로 아프기 시작했다. 지욱은 한밤중에 달려와 서아와 함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아이의 곁을 지켰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애타는 표정으로 딸을 간호하는 그의 모습에서 서아는 비로소 확신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마침내 재건이 끝난 햇살 가득한 꽃집 안에서였다.
지욱은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반지를 내밀거나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아를 올려다보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야, 나는 더 이상 회장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는 아이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필요해.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그의 그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실된 고백에 서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꽃향기 가득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가족이라는 퍼즐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